자, 방금은 이제 단기 균형을 살펴봤고요. 이제 장기 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와 단기를 구별하는 기준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물가가 플렉서블하냐 아니냐 차이인 거죠. 단기에는 물가가 고정되어 있지만 장기에는 이제 물가가 얼마나 변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통화량이 늘었다는 사실을 알고 메뉴 비용, 메뉴 코스트도 적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그 경제 내에 있는 통화량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기에는 이제 물가가 P0에서 P2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균형이 단기에는 일로 왔다가 장기에는 다시 단기에서 장기로는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쪽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그래서 이쪽 물가가 상승한 겁니다. 그죠? 근데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자, 보시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 이렇게 장기에 가서 인디롱런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실질 환율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실질 환율이라는 거는 배웠듯이 환율과 외국 물가 나누기 우리나라 물가인데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실질 환율은 떨어지고 실질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출은 감소하는 거죠. 그죠? 순수출은 감소하고 순수출 감소해 버리면 다시 결과적으로 IS 곡선은 다시 원래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화량이 늘어버리면 실질 통화량은 그러니까 이 M은 명목 통화량이고 이 P로 나눠주면 실질 통화량이죠. 통화량의 실질적인 값. 실질적인 뜻은 뭐냐면 현재 통화량을 물가로 나눠줌으로써 이게 이 통화량이라는 게 물건의 개수로 따지면 몇 개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실질 통화량이 감소해버리면 LM 곡선도 원래 LM 곡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LM에서 LM 프라임으로 갔다가 다시 LN 더블 프라임으로 다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LN 더블 프라임은 이제 LM과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초창기에 여기 있다가 단기로 이동했다가 다시 장기에는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갈 때는 통화량이 늘어서 갔지만 올 때는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BP 곡선도 원래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예. BP 곡선도 원래 돌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다시 장기 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금리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알피고선도 원래 단계는 여기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얘는 왜 그러냐면 얘는 보시면 다른 거 여기서는 그 곡선 자체가 시프트를 했잖아요. 그죠? 이동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직선 상위 이동입니다. 직선 상위 이동이에요. 직선 상의 이동.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 환율이 하락한 거고 환율이 하락하는 거는 이 곡선 상의 이동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S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장기 균형이 됩니다. 장기 균형이 되고, 그죠? 다음에 이제 또 얘가 장기 균형이면서 또 이제 물가가 P2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가는 P2고 환율은 S2인 상태가 이제 장기 균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그래서 산출량과 금리는 초창기 처음에 초입값과 같아지는 거고, 그죠? 환율은 그렇지 않아요. 환율은 이제 이게 초입값과 비교하면 환율은 상승하는 거죠. 환율은 상승하는 거고, 대신 환율만 상승한 게 아니라 물가도 상승합니다. 물가도 상승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구성되냐면, 이게 S도 증가하고, 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고 얘 증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질 환율 측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실질 환율 측면에서는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PPP가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PPP가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이거 나눠져 버리면 이게 P를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이게 P인데, 그죠? 그러면 실질 환율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양쪽 P로 나눠져 버리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실질 환율이 1이 되는 겁니다. PPP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장기적으로는 PP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가가 오른 만큼 환율도 상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단기에는 S0, P0였다가 환율이 S0, 물가가 P0였다가 장기에는 이제 환율이 S2, P2, 환율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환율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그죠? 하지만
실질 환율 자체에서는 변동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장기 균형은 보시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산출량의 변동은 없습니다. 통화량을 늘렸다 해가지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지만, 그래서 Y1을 상승한다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산출량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물가는 상승한 거죠.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 부양 효과는 없고 물가만 상승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금리는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오고요. 금리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환율은 상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장기 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점은 이 환율의 변화입니다. 환율이라는 게 초창기 S 있다가 그다음에 S1으로 갔다가 다시 S2로 약간 돌아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환율의 오버슈팅이라 그래요. 원래 S0는 결과적으로 S0에서 S2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죠? S0, S2로 변했는데 단기의 초기값이 S0였고 장기적으로 S2가 됐는데 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S0에서 S2로 가는 과정이 S0에서 조금 더 커졌다가 더 커진 게 아니라 엄청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어서 S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부릅니다. 오버슈팅. 그러니까 슈팅을 하는데 오버해서 슈팅했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환율의 오버슈팅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게 이 돈부시 모형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모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게 환율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기저,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지금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잠깐 닫았다가 저장 안 하고 다시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쯤 되는 것 같은데, 예. 자, 여기. 자,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다시 보시면 이제 초기에 RS 곡선은 이제 Y와 R의 공간에서 우하향이고 LN 곡선은 우상향이고요. BP 곡선은 평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통화량이 늘면, 이때 통화량을 늘리면 RS 곡선은 오른쪽 이동하고 BP 곡선도 오른쪽 이동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LN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고 BP 곡선은 아래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파란 점이 새로운 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D 곡선도, 청수요 곡선도 오른쪽 이동해서 이 점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RP 곡선도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해서 여기 이제 시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 금리는 떨어져서 R1이 되고, 그래서 금리가 R1일 때 환율이 바로 S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산출량이 증가하고 환율도 S0에서 S1으로 상승하고요. 그죠? 물가의 변동은 없습니다. 물가의 변동은 없고 환율이 이제 S1으로만 이제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보면 이 직선상이 없습니다. 이 직선은 이제 PPP를 말하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만 성립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경제 균형이 이 선상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이제 IS 곡선이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LM 곡선도 왼쪽으로 이동하고 BP 곡선도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런데 이제 이 물가라는 거는 이제 이 RP 상에는 없잖아요. 그죠? RP 곡선 상에는 물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는 물가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RP 곡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환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이 곡선상으로 이동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국내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국내 통화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물건인데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 버리면 사람들이 달러를 먼저 선호할까요? 아니면 원화를 선호할까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달러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화를 수요하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나라 물건을 사기 위해서인데 우리나라 물건이 가격이 올라지니까 굳이 원화를 수요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으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건 S0랑 비교해서 그런 거고 일단 S0랑 비교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S가 상승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얘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단기에 비해서 이제 환율은 이제 떨어지겠습니다. 그 환율은 왜 단기적으로 엄청 올랐다가 왜 장기에 다시 감소하는지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거는 이제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그 근본의 원인과 관계되어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일단 이제 환율이 이제 S2가 된다. 왜냐면 이게 균형이 이 위로 움직이니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는 원래로 돌아오고 이제 환율은 S2가 되고 S2인 상태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환율은 S2가 되고 물가는 P2가 되고 됩니다. 그래서 P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총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 돼버려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산출량의 변화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변한 거를 이제 한번 그림으로 시간에 따라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시간에 따라 표현하면 일단 산출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Y0에 있다가 단기적으로 부양 효과가 있다가 다시 장기적으로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통화량이 늘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R1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R1에서 R0로 상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화량이 통화량을 늘렸을 때 처음에는 금리는 내려오지만 장기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죠? 그걸 봤죠, 방금. 그래서 물가 수준은 어떻습니까? 물가는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물가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단기니까 물가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P0에서 P2로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환율은 단기적으로 S0에서 S2로 상승했다가 S2에서 죄송합니다. S1으로 상승했다가 S2로 다시 감소해야 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만큼 증가했다가 다시 이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로 이렇게 가도 될 텐데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죠. 그냥 환율이 오버한 거죠. 그죠? 이만큼 오버한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바로 환율의 오버슈팅 부분입니다. 환율이 오버슈팅한 크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게 환율이 오버슈팅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십시오.